안녕하십니까.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의 이윤철입니다. 해방 후 정치사의 주요 장면에는 늘 주목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이 주목과 거리를 두면서도 필요할 때는 늘 적절히 그들을 이용했는데요. 정치는 왜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또 주목은 왜 정치의 요구에 따랐을까요? 깡패와 건달로 본 100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 6.25 전쟁 이후 우리 정치사에서 주목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깡패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본격적인 주목 시대를 연 일제하에 1세대 주목들은 해방 후 좌우익 대립 속에서 정치와 유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단독정부 수립과 6.25 전쟁으로 그들의 활동은 단절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이 수복되면서 그 자리엔 새로운 주목들이 그들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중심가에서 울린 네 발의 총성. 그것은 50년대 자유당 정권 아래 새로운 주목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55년 1월 29일 서울의 단성사 앞에는 동대문 사단 주목들이 삼삼오오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한때 같은 패의 중간 보스였던 김동진이 이날 단성사에 영화를 보러 왔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석재 너 이 새끼! 이 배신자 새끼! 김동진은 한때 이정재의 신부. 그런 그가 왜 이정재의 부하에게 총을 맞았을까? 김동진이 우리 친구인데 김동진이가 말하자면 배신을 했지. 또 33일 여인 암살 사건 폭로를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과장된 거지만 그래 배신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석재 씨가 단성사 앞에서 총을 쏜 거지. 김동진이 폭로했다는 제3세력 40인 명부. 발견된 암살 대상 40인 명부에는 당시 반자유당의 길을 걷던 쟁쟁한 인사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정재는 김동진에게 그중 한 사람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단다. 이정재는 신의의 징표로 명함에 친필 글귀까지 써주었다. 그런데 김동진이 배신하고 그런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은 한 젊은 검사에게 배당됐고 검사는 김동진 살해 기도 사건의 배후로 이정재를 지목했다. 이정재가 종로경찰서 관할이 있기니 말이야. 그래서 서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장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 사찰계장하고 수사계장을 불러다가 말이야 이정재 잡아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긴 서장하고 계장 두 놈이 예? 나한테 다시 묻는다 잘못 들은 것처럼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이정재 잡아오라 했는데 이 구속영장 있지 않냐. 구속영장 왔더니 대답을 안 해. 서장하고 내 그 계장 둘이. 어이가 없더니 내가 구구해라는데 그나 이정재 꼽은 줄 몰랐단 말이야. 경찰마저 이정재의 꼬붕인 상황. 검사는 검찰 수사관을 보내 이정재를 전격 구속했다. 그 이정재가 어째서 나를 잡았냐고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너의 김동진이 내가 쏘라고 지시한가냐 하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한테 전문 검사 나 잡아면 재미없어. 이놈이 협박한단 말이야. 김동진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이정재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렇지만 총격 사건에 가담했던 부하 한 사람의 자백으로 진상은 쉽게 밝혀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백한 이정재의 부하를 풀어준 것이 화근이었다. 너 어디까지 불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다 말해버렸어요. 뭐 이 자식이다! 그들은 이정재 지시 사실을 자백한 같은 패를 늘씬 두들겨 패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만들어냈다. 그걸 진단서를 첨부해가지고 신모든 모 변호사를 통해서
나를 고소를 했다고. 고소한 걸 고소장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 이기부위원회 갔다 갖다 줬단 말이야. 이게 잘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법무장관 총장한테 당신 내 검사가 말이야, 김남욱의 검사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이정재 사건을 조작했는데 말이야, 가만 놔둘 수 있냐 말이야. 검사 바꾸라고 말이야. 그리고 차장 검사로 바꿨다고. 바꿔가지고 그 이튿날 10일 날 이정재를 석방했단 말이야. 이정재는 석방됐고 수사검사는 법복을 벗고 말았다. 이정재의 위세는 그만큼 대단했다. 역시 권력이 좋다. 한마디로 고백해도. 권력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늘 공권력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당하던 주목패들이 공권력과 함께 정권을 지탱하는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당 정부는 왜 깡패의 후견인이 된 것일까요? 그들의 어떤 점이 권력에게 필요했던 것일까요? 자유당 정권에서 깡패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정치인은 이기붕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당 2인자 자리에 오르는데,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깡패를 동원하고 이용했는데요. 그 이기붕이 선택한 주목이 바로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그는 전국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한 씨름꾼. 이천의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를 나온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할 때 주먹패 둘을 매닫고 준 것이 계기가 돼 본격적인 주먹패 생활을 하게 된다. 이정재는 그 후 동대문 상인조합 이사장이 되어 시장의 온갖 이권에 개입, 자금을 축적한 다음 서서히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데, 1952년 조열승의 집에서 임화수, 오용환 등이 모여 이른바 칠형제를 결성한 것은 그가 정치 주목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 박사가 물러나면 이기붕 선생을 경무대에 앉혀야 돼. 어차피 이기붕 선생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경무대 오래 앉으실 수는 없어. 에이,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어. 한낱 주먹패 출신인 그가 정말 대권을 꿈꿨을까? 서울 상대를 중퇴하고 동대문 사단에 몸을 담았던 일명 낙화유수 김태련에게 들어보자. 이정재 씨는 꿈이 컸어요. 그 꿈까지도 사실은 꿨어. 우리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긴, 내가 60대인 대통령이 한 번 되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유당의 2인자를 노리던 이기붕과 정치적 야심을 키우던 이정재는 서로 손을 잡게 된 것인데, 이정재가 벌인 정치 테러의 제1막은 그 유명한 4.4.5입 개헌.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이 방청석에서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는 가운데 이승만의 3선을 가능케 한 4.4.5입 개헌안이 통과됐다. 이정재의 두 번째 작품은 자유당 창당 동지회 발기인 대회 방해 사건. 자유당 감찰부 차장 이정재는 당내 반이기붕 계열이 만든 창당 동지회 발기인 대회장에 뛰어들어 대회장을 뒤집어 놓는다. 이때 이정재는 대회 경호를 맡은 김두한과 주먹 대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기세가 오른 이정재가 벌인 정치 테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957년 5월 25일 벌어진 장충단 야당 집회 방해 사건이었다. 큰 일을 좀 해줘야겠어. 국민주권은 옹호투쟁위원회인지 뭔지 아는 야당놈들 말이야. 모레 장충단에서 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붓는 대회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내려 부셔야 돼. 조병옥의 입을 틀어 막아야 해. 사돈 양반, 애들 동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700, 종로가 300, 서대문이 200 정도 됩니다. 그래요? 적지는 않는 숫자고. 너는 그쪽 장충단 집회 이틀 전 이정재는 미리 동대문 사단 부하들에게 버튼을 눌러놓았던 것이다. 사돈 양반, 나 좀 잠깐 봅시다. 사돈 양반, 방법은 알고 있겠죠? 예, 이번 일은 정말 중요해요. 이정재가 사돈이라 부르는 유직광. 그는 이정재, 곽영주와 함께 2003총사로 불리는 인물로 동대문 사단의 행동대장이었다. 유직광은 자유당의 주요 정치 테러 현장에서 이정재의 분신이었다.
드디어 야당 집회가 열리던 토요일, 장충단에는 20만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유지광은 주목부대 1000여 명을 이끌고 연단 앞을 미리 점거했는데 이날 행사의 야당 경호 책임자 역시 김두한이었다. 드디어 조병욱이 연설을 시작하자 유지광 패들은 야유와 함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 깡패들의 아우성으로 장내가 소란해지고 스피커가 불에 타자 경찰이 뛰어들었다. 경찰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주최 측을 해산시켰다. 이날 사건은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다. 그렇지만 경찰은 집회를 방해한 자가 누군지 모른다며 수사를 미뤘다. 그리하여 또 한편의 정치 테러극이 완성되려는 순간, 그때 이 사람들이 모두 그 메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말이지 그 아주 유니폼을 입은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아주 뭐 한 1m 정도까지 접근할 때까지 말이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다 할 적에 이제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앞이니까 사진 찍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놈 잡으라고 막 그러면 날사를 뛰는데 한 7, 8m까지 한 3, 4명이 접근을 따로 추계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붙들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건 말이지 뭐. 그건 뭐 무법천지니까. 다음 날 동아일보에는 테러에 참가한 주먹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다. 또 그 사진을 본 한 독자의 제보로 단상에 오른 동대문 사단의 이름이 낱낱이 공개된다. 경찰로서도 더 이상 발뺌만 할 수는 없는 일. 결국 경찰은 6개월을 미룬 끝에 유지광을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는 그것으로 끝이었고 더 이상의 배후는 없었다. 내가 비유 하나 소개할게. 장춘당 집회 사건 있잖아.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 난 그때 힘을 얻은 거야. 그때 정재설이가 자유당 서울시당 선전부장을 했는데 장춘당 집회 사건 이후에 중앙당 선전부장이 됐거든. 그래서 장춘당 집회를 방해하는 지령이 거기서 내려온 거거든. 그래가지고 밀가루 티켓을 15만 불을 받은 거야. 그땐 돈 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힘이 됐지. 동대문에서. 장충단 사건은 깡패라는 말을 언론이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때만 해도 모르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시끄럽지 않고 우리나라 건국을 초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거지. 그때 나쁜 사람은 하나? 그때만 해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만 지금 보면 그게 다 잘못된 거고. 동대문 사단이 장충당 테러에 동원된 대가로 받은 그 밀가루 15만 번은 당시 돈으로 계산하면 4,600만 원쯤 되는 아주 큰 돈인데요. 그렇지만 이정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더 큰 소득은 바로 자유당 정권의 신임이었습니다. 이 신임을 바탕으로 이정재는 다른 주목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울에는 어떤 주목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서울의 주목 지도를 보면 동대문의 이정재, 종로에는 심정현이 버티고 있었다. 또 명동에는 이화룡과 정팔, 소공동인 홍영철이 있었고 광화문과 서대문은 장영빈, 최창수가 각각 분할 점령하고 있었다. 김두한이 정계로 떠난 종로에 그의 부하였던 아우마스 심정현이 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당시 1세대가 떠난 자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2세대 주목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나 시장이 발달한 다른 지역은 전통적인 주목들의 구역이었는데 비해서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영철이 자리 잡았던 소공동인데요. 이 지역도 작고 또 유흥가도 별로 없는 소공동이 어떻게 한 주목패의 구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홍영철은 어떤 이권에 관계했던 것일까요? 55년을 전후로 당시 신문에는 거의 매일 중고자동차나 선박 같은 물품을 공매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그것은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원조기구 운크라가 우리나라에 무상 원조하는 물품이었다. 운크라가 제공한 물품은 주로 시설재나 원자재였는데
웅크라는 명목상 원조 액수를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원조 물자를 본배했다. 홍영철이 이끄는 소공동파는 바로 이 원조 물자 공매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피복이니 뭐 기계니 무슨 자동차니 이제 고물된 것들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버리는 걸 가만두면 우리가 자주 오는데 여기 이 땅에서 버려 어디다 버려? 그걸 뭐 비행기를 싣고 가나? 근데 돈 주고 살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아우성해. 그냥 경쟁 입찰이 돼가지고 그냥 비싸게 주고 사게 된다고. 이제 그걸 갖다 경쟁 입찰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대안이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응찰을 막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소공동 주목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 저 경매 공고를 보고. 일 없으니 돌아가시죠. 예? 말이 잘 안 들려? 경매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아니 아직 시작할 시간도 안 됐는데. 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아니 뭐가 상관없다는 거요? 맛을 봐야 정신 차리겠구만. 이들은 담합 입찰로 구입한 물품을 다시 높은 가격을 받고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주먹 앞에 뭐 백수나 그 장사꾼 되는 사람이. 기껏 장사꾼 아니야. 그 물건 띄고 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무슨 힘이 있어? 1년에 수입이 상당히 컸었다면서요? 컸지. 어느 정도나 글쎄 나는 뭐 확실한 액수는 몰라도 엄청났어. 어떤 때 뭐 거짓말 같아서 가만히 하나씩 가지고 왔으니까 돈이. 부대 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잔뜩 두고 왔으니까. 돈을? 그럼. 건중 친목회란 이름으로 시작한 대한실업협회는 흔히 폭력주식회사로 불린다. 이들은 당시 돈으로 하루 500만 원, 1년이면 20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주목패들은 그중 20~30%. 그렇다면 나머지는? 주목단체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상용사 단체도 있었고 정량원 또 뭐 후생사업 하는 거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후생사 같은 것도 하잖아. 이제 그런 비슷한 거 뭐 뭐라 할까 군기관 수사기관 같은데 그 시방 뭐 특무대 옛날에 특무대라고 하나 뭐 그런 데서도 이렇게 협조했고 돈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대한실업만 해도 그 정부에서 믿어주잖아. 정부라는 것도 뭐 그런 데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은 되지가 않아. 없으려면 하루아침에도 없을 수 있지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정치 자금 나올 때가 별로 없잖아. 요새는 기업이 커졌지만 그때만 해도 뭐 삼성이다, 뭐 대우다 이런 큰 회사가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 자금도 좀 만들고 한 게 건전합니다. 오로지 주먹 하나를 미천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먹괴나 쓴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조직에 끼어들기 위해 달려들었다. 뭐야 이거 이 자식들 말이야. 당신 여기 회장이요? 그렇소마. 요즘 재미가 적으시다던데. 그 정도 해먹었으면 회장 자리를 내놓는 게 어때?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기웃거리지도 못하지만 힘을 좀 과시하면 적절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주먹으로만 당선. 그렇지. 미천은 오로지. 그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세상이고. 직군 같은 거 어디 그 꾸며놓고. 정말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고 자기들끼리 담합 입찰했던 법원 공매. 바로 그 법원 공매의 원조가 폭력 주식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폭력 주식회사에 끼어들어서 이권을 나눠 갖기 위해 싸웠던 주먹들. 그들은 구역을 두고도 끊임없이 충돌했는데요. 당시 동대문 사단에 맞설 만한 주먹 세력은 명동패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 좌익이 가장 먼저 둥지를 틀었던 명동은 건국전까지 서북청년단이 진주해 있었기 때문에 서북 사투리가 명동의 표준말이라고 할 정도로 이북 사람들이 많았다. 50년대 명동은 이화령과 정팔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북 출신인 시라손이 이성순을 영입함으로써 동대문 사단과 팽팽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동대문 사단은 55년 종로의 심종현, 서대문 최창수를 끌어들여 사무회를 결성했고 이정재와 유지광은 그 지위가 한 단계씩 격상된다. 그 뒤 광화문의 장영빈과 소공동의 홍영철마저 끌어들여 화랑동지회라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이들은 청계천을 경계로 명동파와 끊임없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남북 전쟁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저 북도 사람하고 이제 서울리의 남도 사람의 싸움이 돼버린 거지. 남북. 종로는 남도고 저 명동은 북도고 살벌했지. 하여간 청계천을 서로 넘어오지를 못했으니까. 그 와중에 1958년 동대문 사단의 배신감을 느낀 종로의 심정윤이 명동 세력과 손을 잡고 동대문 사단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세칭 충정로 도끼 사건. 이 습격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동대문 사단의 잠적으로 큰 충돌 없이 끝났다. 그렇지만 초저녁에 주먹패들이 집을 타고 떼지어 거리를 활보한 것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이승만은 이례적으로 깡패 소탕령을 내리고 헌병까지 동원된 소탕작전이 시작된다. 그렇지만 포탄은 동대문 사단을 비켜가고 명동 사단만 쑥대밭을 만들었다. 결국 장안의 주먹패는 동대문 사단만 남게 된 것이다. 그때 서울이 다 평정됐거든. 우리 종로 사가에서 명동파도 흡수됐고. 이 명동패마저 흡수함으로써 화랑동지에는 이미 서울에서는 유일한 주먹 조직이 돼 있었는데요. 그 화랑동지회의 회장이었던 이정재가 가는 길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아가 대권까지 거머쥐려던 이정재.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을 막 펼쳐 보이려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의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조차 당선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기붕으로서는 2인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반드시 필요했고 선거를 앞둔 서대문 경무대는 초긴장 상태였다. 서대문은 위험합니다. 이 당선 가능성이 50%도 안 됩니다. 그래요.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탑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천, 단양, 횡성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천이라면 선친께서 사셨던 곳인데. 잘 됐어요. 이천으로 하죠. 이천이라면 상대 후보를 눌러 앉혀서라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천은 이정재가 애썼던 곳이야. 그깟 깡패가 뭐 대수인가요? 어차피 깡패인데 깡패는 깡패에서 끝내야지 국회의원이 되면 날개를 다는 꼴이 되지요. 거 김두한을 보세요. 그럴까? 그래. 그럼 이천으로 하지. 이천에서 국회의원이 되려 했던 이정재는 커다란 시련에 직면했다.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랬거든. 그때 나는 이천에 있었는데 포기할 당시에 그때 이제 가족 잠바 경찰관이 경찰에 한 500명 있었고 우리는 한 60명 있었고 그 마지막 협박이 뭔가 하면 포기를 안 하면 전부 부하 잡아넣겠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한 거지. 자유당은 서울에서 부정선거로 겨우 한 석을 건질 만큼 고전했다. 그렇지만 이정재를 밀어내고 이천에서 출마한 이기붕은 상대 후보의 사퇴로 무투표 당선된다. 그렇지만 선거구를 놓고 끝까지 버틴 이정재에 대한 서대문 경무대의 미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출입도 안 시켰어. 서대문에. 이기붕 씨가 뭐 중풍 맞아 누워있는데 뭐 아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아주 출입도 못하게 했어. 날개 꺾인 새가 된 이정재. 그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들어앉은 이가 임화수였다. 임화수. 그는 동대문 사단 안에서도 독특한 인물이었다. 미나도 극장 소매치기로 출발한 그는 이정재의 칠형제에 가담하면서 동대문 사단의 일원이 되는데 해방 후 적산불화된 미나도 극장을 싼 값에 인수, 극장 이름을 평화극장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에 뛰어든다. 이때부터 그는 동대문 사단의 위세를 이용해 극장과 연기자를 마음대로 주무르며 영화계의 제왕으로 군림한다. 스케일이 바쁜 배우들을 쓸 때 폭력배들이 제작 부장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자기네한테 출연을 좀 말하자면 인신 구석을 해서라도 이제 출연을 시킨다는 예가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 좀 공갈치고 그런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한 연예인들이 조금 공포 분위기에 쌓이고 그런 것도 나도 이제 그런 걸 당한 사람이니까. 위세당당하던 이마수는 주목패는 물론 연예인도 함부로 구타하곤 했는데 유명한 합주기 김희갑씨 테러 사건도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마수가 원래 싸움꾼이야. 이 발로 이렇게 미는 게 옛날에는 테이블이 다 투박하거든.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연골이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때 연예인들을 합해가지고 구석을 한 거야. 구석에도 이거 다 폭넓이라는 이제 중부서에서 유치장을 안 뒀어. 숙직실에 있게 한 거야. 그래 이제 그때 곽영주가 치안국장이 이강하게 갈 텐데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예술단체 장인데 앞으로 문교장관이 될지 어떻게 알고 막 희갑이 하나 때리고 그걸 구속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형사과장 저 전라도로 쫓겨서 옷 뺏기고 약식 재판 3만 원으로 끝난 거야 그때. 그럴 정도의 이마수 세력이 대단했지. 글한 줄 못 읽는 임화수가 문교 장관을 한다. 그것은 임화수의 뒤를 곽영주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경무대 경찰서장이었던 곽영주는 당시 부부통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승만의 총애를 받던 인물. 그가 다리를 놓아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임화수는 눈물을 흘리며 이승만을 아버지로 불렀다는데 그 빼어난 연기는 동석한 영화인들조차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이승만의 환심을 사 수양아들이 된 임화수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 정재영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마수를 소부를 한 거야. 자유당에서. 그거는 말기에 갈등이 있었지. 갈등이 뭔가 하면 이정재 세력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마수를 키웠거든. 뭐 공천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줄진 안 줄진 몰라도 그냥 기세가 등등했어. 나이가 7살 차이가 됐는데도 이단장 할 정도니까 형인데. 정치 주목의 교체는 단지 사람만 바뀐 것일 뿐 이 권력과 주목의 유착이라는 본질까지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정재에서 이마수로 사령탑은 바뀌었지만은 동대문 사단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는데요. 그런 동대문 사단이 몰락한 것은 바로 4.19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치 주목인 동대문 사단은 3.15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4.19의 계기가 된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과 이기봉은 극심한 부정이 저질러지는 가운데 정 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자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메아리치고 정권 반대 시위가 연일 그치질 않았다. 그러던 중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시위를 마치고 평화행진을 하며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천일백화점 앞에서 깡패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로 인해 학생과 시민 수십 명이 중상을 입었다. 근데 의도된 공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의도된 공격이 아니거든. 그때 어떻게 되면 대개 이제 학생들이 앞에 전면에 나오는 건 좀 힘 좀 쓰는 사람이 앞에 나오잖아. 이제 박수를 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앉아있다가 막 박수는 무슨 박수야. 그러니까 대학교에 힘 쓰는데 이게 뭐 그냥 와서 때리니까 반격을 한 거지. 아니 그거 계획적으로 했는 거예요. 충돌을 있을 수 없지. 울지로 사가로 해서 이렇게 이 동대문 사가로 동대문 그 짝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천일백화점이 있어요. 거기서 간배가 한 100여 명이 와 깔꾸리 멍대이 뭐 돌매해가지고 갑자기 숙해 올라왔거든. 그 나도 맨 마지막 안 될까봐 피했죠. 피했는데 그 시에는 뭐 수사장이 됐어요. 학생들 툭툭툭 쓰러지고 그때 학생들 한 40명, 기자가 한 6명 다쳤어요. 과연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된 공격이었을까? 또 학생들과 충돌한 깡패들은 누구의 지시에 따랐던 것일까? 12월 6일 전라북도 고대생을 비습한 깡패들은 반공청년단 소속 청년들이었다. 반공청년단은 이승만의 사선을 위해 만든 조직.
신두환이 회장을 맡은 반공청년단은 3.15 부정선거에 앞장서 뛰었다. 동대문 사단이 중심이 된 화랑동지회도 반공청년단에 편입됐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린 반공청년단 종로구단 구단장이 바로 임화수였다. 종로구단장이 이정재가 아니라 임화수다. 이것이 훗날 군사법정에서 이정재와 임화수가 벌인 책임 논쟁의 단초가 됩니다. 어쨌든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정치 주목들은 4.18 테러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이정재는 이 테러에 가담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강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끌려간 동대문 사단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재판 결과 임화수와 유지강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받았고 이정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4.19 관련 단체들은 정치 깡패들의 형량이 죄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 와중에 5.16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에 있었던 정치 깡패들은 군사정부가 등장하자 자신들이 곧 석방될 것으로 믿고 옥중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5.16으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쿠데타의 명분으로 구하길서를 들고 나왔다. 자유당 정권 아래서 깡패들의 비리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치 깡패에 대한 적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군부는 깡패들로 하여금 참회의 시가행진을 벌이도록 했다. 또 깡패를 3등급으로 분류해 B급은 국토재건대로 보내고 A급은 재판에 회부했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동대문 사단 주먹들도 줄줄이 끌려나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정재도 다시 구속됐다. 재판은 4.19 이후 만들어진 특별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혁명재판소는 군인이 재판장이었고 말 한마디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영화인인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랑동지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화랑동지회는 이정재가 만든 겁니다. 화랑동지회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단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화랑동지회 신분증이 이정재 명의로 만들어졌는데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 정말 이러깁니까? 화랑동지회는 제가 만들었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게다가 4월 18일 출동한 것은 형님이 지시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법정 공방을 벌인다. 아주 치사스러워서 보지도 않았지만은 말에 의하면 그래. 형편없어 서로 밀으려고. 오야봉은 밑에한테 밀고 밑에는 우야한테 밀고 서로. 죄 없는 것처럼. 죄는 다들 있는데 사실은. 군사정부는 정치 깡패를 처벌하기 위해 단체적 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해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은 모두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놓고 죄과에 비해 형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는데 당시 혁명재판부 판사였던 최문기 법관은 이렇게 수레한다. 그때 너무 깡패 피해가 심해지니까 한도는 기장해야 되겠다. 그때 뭐 사형 언도받은 사람 많아요. 많지만 그저 표본으로 한도만 밖에 없어요. 그 표본이 바로 임화수와 이정재였다. 재판부에 내가 갔더니 이정재가 거기서 묵히고계시고 나를 붙잡고 우대하나 엉엉 울어가면 그때 검사님이 구속됐을 때 지역가야 내가 이르는 밖에 더 가깝는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지 않는 건데 말이야. 이젠 죽게 됐다고 야. 유지광은 감형되어 그 뒤 석방됐지만 이정재, 임화수는 그해 가을 사형이 집행됐다. 이로써 주먹 2세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 자유당 시기에 활약했던 정치 깡패들을 이른바 주먹 2기라고 부릅니다. 이 주먹 2기는 한마디로 주먹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깡패의 전성기가 역설적으로 깡패에 대한 나쁜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5.16으로 들어선 군사 정권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들을 교수대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군사 정권의 깡패 소탕 작전으로 깡패들은 사라졌을까요? 새해를 맞은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1975년 1월 2일 명동 한복판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서는 백주 대낮에 집단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이 호텔에는 주목계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30여 명의 주목회들이 그 자리를 급습한 것이다. 상황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은 세칭 전라도파라고 했는데 그들은 왜 신상사파와 원로 주목들을 습격했던 것일까? 시골에 있어봐야 먹고 살 것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있어봐야 빈들빈들 해봐야 뭐 도둑질밖에 더 없습니까? 그래도 큰데 와서 어떻게 다녀야 밥이라도 먹고 선배들 존경해가면서 선배들 하고 또 빨리 클 거 아닙니까? 건달 그 세계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유흥업소에 들어가야만 그래도 스타를 알아줬으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났죠. 그게. 7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됐고 서울의 지도도 달라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번화가였던 명동은 물론 무교동에도 유흥업소가 하나둘씩 들어섰는데 신상사를 비롯 원로 주목들이 버티고 있던 명동과는 달리 무교동에는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주목들이 많았다. 극심한 인홍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목들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기존 세력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온 사람들이 터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전을 갖다 보면은 기존 세력이 아무래도 가만히 있거든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불씨가 있었습니다. 양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사보이 호텔 사건은 신상사를 비롯한 원로 주목들이 이선으로 물러앉고 3세대 주목이 자리를 잡는 세대 교체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주도한 조양은은 일거에 주목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한편 조양은보다 조금 늦게 광주에서 올라온 김태촌도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데 조양은과 김태촌은 이 과정에서 쫓고 쫓기는 3년 전쟁을 치른다.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이들은 일약 전국구급 세력으로 성장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김태촌의 서방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를 합쳐 호남 3대파라 불렀다. 이들은 또한 주목세계에 회카를 등장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무렵 주목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일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1974년 유경수 여사가 피격 사망하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 주목패들이 일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주목패의 보스가 조이란이었다. 때로는 좀 정의롭고 또 국가가 못할 때 그런 어떤 그 단체에서 또 그런 개인이 나와서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뭐 때로는 이렇게 죽음이라도 불사할 수 있다는 좀 무모하게도 이제 주위에서 보면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유는 결코 어느 그 착한 사람만 천사들만 사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김두한의 후계자로 주목됐다는 조일환 씨는 3세대 주목의 맏형격인데 그는 지금도 자신이 혁개김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도 한때는 주목을 앞세워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저는 주목을 뭐 이렇게 앞세워서 제가 무슨 뭐 돈을 번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다든지 그런 적도 뭐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저 빵을 훔치지 않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 빵을 갖기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했죠. 그게 법률적으로 공권력이 볼 때는 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저한테는 더 필요했습니다. 조일환은 신군부가 집권하자 1순위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다. 신군부도 5.16으로 들어선 군사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깡패를 일수하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무리한 깡패 소탕 작전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기도 했고 이때 끌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우리들은 지난날 시민생활에 앞장인 존재
그렇다면 대대적인 순화 교육의 결과 깡패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졌는가?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정말 좋았다면은 그저 몇 사람 희생되고 그리고 그 피 흘린 건 거기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분들이 더 부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아픔을 주고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힘으로 권력을 빼앗고 특혜의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는 권력. 그리고 주먹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깡패.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권력은 한편으로 주먹을 단합하면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시 주먹을 찾습니다. 그것이 권력과 주먹의 숙명적인 함수관계인데요. 87년에 터진 용파리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1987년 당시 전국은 호헌과 직선계언이 맞부딪히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대중, 김영삼 씨는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본격적인 직선계언 공세를 시작했는데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 때마다 한때 주먹패들이 나타나 대회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이 사건의 행동대장이 용파리로 밝혀지면서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은 용파리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 총무국장이라고 신민당 총무국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 선거 때마다 하자마자 제가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뭐냐 보디가드 하고 보다 보니까 전적으로 국회의원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또 지켜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해서 만나자 갔더니 김동지가 이게 창당 방해 사건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죽어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전모는 1994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밝혀진다. 그것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장세동 안기부장이 야당 중진인 이택돈 의원에게 자금을 대 일어났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권력과 주먹의 관계가 백일화에 드러난 셈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안 시켜야 되는데 또 선거 때는 또 끌어들이잖아요. 일을 안 시키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끄집어 들으니까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고 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정치인이고 뭐 깡패고 사실은 뛸 수 없는 인연이죠. 그 부분이. 정치인들이 깡패를 찾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행사 때뿐만이 아니다. 정치인과 깡패는 특혜나 특권을 둘러싸고 유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슬롯머신 사건이었다. 조직폭력배들이 달려드는 이유는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강남의 슬롯머신 업소, 잘 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에 한 2, 3천만 원씩 돈을 벌어갔습니다. 2, 3천만 원, 5천만 원 가량씩. 그러면 한 달이면 14억 5억을 법니다. 14억을 버는데 거기에 내는 세금이라는 거는 그때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 2천만 원도 안 됐죠. 슬롯머신의 수익성이 알려지면서 주목들 사이에서는 슬롯머신 업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롯머신을 황금알을 낳는 악의 거위로 부르기도 했는데 슬롯머신 사업에 뛰어든 주목들 뒤에는 예외 없이 그들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나 권력이 있었고 그 대가는 엄청난 양의 음성적 정치 자금이었다. 야, 이번 뭐 하는데 좀 한 군데서 얼마씩 거더라. 그러면 만약에 100군데라고 그럴 때 한 군데에서 100만 원씩만 거둬도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이 뭐 결국 그 전체를 보호하는 어느 그 세력의 집단에 갈 수도 있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글로 간다고 봐야죠. 정치도 그렇고 뭐 꼭 정치만 있습니까? 많지.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다 먹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힘 있는 사람한테 갖다 주지 뭐 어디 농사 있는 사람 갖다 주겠어요. 얼마 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학원 폭력 조직인 일진회가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학원 폭력이 주먹 조직의 주요 공급원이 되면서 주먹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느끼는 세대 간의 변화가 주먹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죠. 3세대 주먹의 변화, 특히 90년대 주먹 세계의 변화는 다음 세기 우리 사회의 주먹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먹 세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서 출감했습니다. 70년대 호남 3대파를 이끌던 사람들 중 조양은은 98년 두 번째 출소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신앙생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방파를 이끌던 김태촌도 범죄와의 전쟁 당시 구속되어 2003년에 출감할 예정이고 오비파의 보스인 이동재까지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전국구급 조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크고 작은 지역구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이들이 전국을 세분하여 할구하면서 조직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시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애들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는 진짜 그 깡패가 되기 위해서 진짜 선배들 양반 빨고 빤스 빨고 진짜 뭐 잠자리는 맨 구석에 가서 참대서 자야 되고 선배들 그 뜨거운 데서 모셔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밥 사주면 고맙다 그러고 근데 지금 애들은 몇 명만 모이면 깡패가 되잖아요. 90년대 주먹들의 두 번째 특징은 폭력 조직이 점차 합법화, 기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폭력 조직은 각종 회사를 차려놓고 이를 기반으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이권 사업에 뛰어들어 조직을 보존하려 한다. 90년대 주먹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의 활동이 점차 대담해지고 흉폭해졌다는 것이다. 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중퇴한 학원 주먹들이 조직에 뛰어들면서 기습이나 회칼 사용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옛날에 조직폭력배들은 낭만적인 시대에는 거의 주먹대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1960년도 후반에 양은이파, 김태촌파, 오비파가 등장하면서 회칼 시대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권총 시대가 올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깡패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그들을 비호하고 또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꼭 어느 특정한 집단만의 것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폭력을 통해서라도 빠르고 쉽게 풀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깡패나 건달에게 있어서는 바로 존재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때 주먹 세계에 몸담았다 떠난 한 사나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많고 권력 있는 분들한테 이거 가지고 이 앞제비 놓고 힘으로 나오는 거지 뭐 별거가 있어. 거기서 뭐 맥 추는 거 있어. 돈이나 권력 앞에 맥을 못 추는 게 주먹이야. 제일 약한 게. 나보다는 돈도 많고 막말려서 뭐 권력도 그런 가서 구출거리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싫더라고. 그게 안 돼. 많으면 지가 얼마나 많아. 힘이 얼마나 나와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기운이 있다고 까불어. 이렇게 되지. 그렇게 안 돼.